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대적인 압박을 예고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탈퇴와 집단 소송 움직임도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쿠팡의 고객 감소 폭이 크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이 대거 점유하고 있는 새벽 배송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벽 배송 문제는 소비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쿠팡 사태에 밀려 논의가 미뤄진 새벽 배송 문제, 쟁점과 추후 논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KBS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 새벽배송 관련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는 류서구 한겨레 20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배송 문제,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마트가 가깝게 있지 않아서 주로 새벽 배송으로 음식을 시키는 편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런 식으로 장 보는 걸로 저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송기사 분들의 직업이고 돈을 버는 수단인데 왜 그거를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금지가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전국 매장으로 볼 때 엄청나요. 그 사람들이 다 시식자가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것도 잘 들여다봐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로 봐야 한다. 기사분들이 새벽에 일하시는 게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24시간 체제로 돈다라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벽 배송이 편하긴 편해도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새벽 배송을 법적으로 좀 금지를 하거나 제한을 좀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새벽 배송 좀 저희는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급하게 필요한 아이 준비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든지 장을 급하게 봐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지하자는 그 의견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는데 저희는 아직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너무 힘들까봐 저는 집집마다 택배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 사람들은 편리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배달하는 사람들은, 배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다, 왜 죽는지를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히 저는 개인적으로 금지한다 안 한다를 얘기를 못 하겠어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먼저 쿠팡 사태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문제와는 별개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떼어서 논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세 분이 보는 최근 쿠팡 사태와 논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총평을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김 소장님부터요. 예.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다시 한번 쿠팡이 주목받았죠. 3,370만 명의 고객 정보.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이렇게 정보가 유출된 사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쿠팡의 대응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회피성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쿠팡에 대한 불만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로사 문제, 또 갑질 문제 이런 것까지 이제 한국 재벌 기업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는데 나름 새벽 배송을 하고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기업이라고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행태가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쿠팡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강민우 위원장께서는 최근에 쿠팡 사태 직접 또 현장에서 느끼고 또 체험하고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장에서는 실제 좀 배송 물량이 좀 줄었다라는 말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 20-30% 줄었다 이런 말씀해서 현장에서 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연히 김범석 의장이 해결해야 된다. 근데 청문회 불참했죠. 그 이후에 산재 은폐 메시지가 또 등장했죠. 김범석 의장의. 점점 더 이제 김범석 의장의 책임론이 강해지고 있고 그래야만 외면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서우 기자께서는요. 최근 또 관련 취재를 또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게 사실 쿠팡 사태가 이 개인정보 유출로 좀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전에 9월부터 사회적 대화 3차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하면서 이 과로사 문제나 이런 계속해서 쿠팡에서 그 택배 기사하시는 분들이나 물류하시는 분들이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쿠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전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그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만이 아니라 쿠팡에서 왜 계속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는지도 좀 들여다봐야 한다. 그 핵심이 이 새벽 배송 논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새벽 배송의 문제가 더 핵심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 소장님. 예. 김범석 의장이 사과문을 내놨는데 늑장 사과다. 또 사과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쿠팡의 대처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예. 뒤늦게 사과문을 내놨는데 김범석 의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이제까지 보였던 행태를 바꿀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회에 국감장에는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회의원을 통한 노비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우회적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 이것이 과연 사과를 하기 전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은 쿠팡이 성장한 배경이기도 한데 이 성장 과정을 다 되짚어서 좀 새롭게 출범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과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결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없었다라고 보입니다. 예. 유서우 기자께서는 지금 이제 관련 내용들을 취재하고 계신데 방금 전에 이제 강 위원장께서 좀 물량이 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 이제 쿠팡에 대해서도 공동소송을 이미 또 시작한 고객들도 있고 준비하고 있는 고객들도 있는데 탈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이게 쿠팡 앱을 하루 평균 이용하는 횟수, 그러니까 하루 평균 앱 활성 이용자가 한 200만 명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400만 명대로 줄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일상적으로 하루 평균 1,500만 명 이상이 쿠팡을 계속 사용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10% 미만이긴 하지만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고 그리고 12월 중순에 카드 결제액을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봤더니 4% 정도 줄었다. 쿠팡에서 결제하는 액수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쿠팡을 떠나고 쿠팡에서 이 쿠팡을 통해서 소비하는 그 액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집단소송 관련해서는 한국 소비자단체연합이나 그 소비자 단체들 그리고 법무법인에서도 좀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무법인 10곳 이상에서 공동소송에 참여할 소송 인단을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범석 의장의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피해 보상안도 같이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5만 원을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 따져보면 5,000원, 쿠팡이 채서 5,000원, 그 다음에 그 쇼핑 앱에서 5,000원, 그리고 나머지 그 여행몰에서 2만 원씩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냐면 보상안이 아니라 마케팅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탈퇴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시 끌어와야 되거든요. 쿠팡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 5만 원 줄 테니까 들어와서 더 비싼 거 결제해라.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보상은. 예. 지금 쿠팡의 사과문은 이미 나온 사과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 따로 추가로 나오지는 않았으니까요. 자, 실제로 이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탈퇴라든지 또는 카드 결제 금액이 줄어든 것이 강 위원장님은 또 이제 아까 이제 경험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동자들, 근로자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 위협으로 다가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위협의 수준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려는 굉장히 큽니다. 실제 그 배송량이 줄었다라는 분들도 심상치 않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에게도 주변 동료 기사들이나 조합원들이 영업 정지가 되는 거냐, 과징금 정도에서 끝이 나는 거냐, 그리고 지금 택배 사업자죠. 쿠팡 CLS의 영업 택배 사업자 등록 문제가 이제 연초에 시작이 되는데요.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아무리 봐도 저희 기사들이 쿠팡에서 배송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의 쿠팡 그리고 김범석의 행태를 동의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분노하면서도 이 생계 문제가 달려 있어서 더욱더 이제 김범석이 빠르게 국민 앞에 사과해서 이 문제가 좀 잘 종료가 되고 또 이 과정에서 과로사를 유발하는 그런 쿠팡 배송 시스템들도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생계상으로 볼 때 근로자분들, 쿠팡의 직원분들도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입점 업체들에게도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고요. 김 소장님,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류서구 기자는 어느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다. 카드 결제 비용 금액 규모도.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고요. 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이른바 관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새벽 배송 등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락인, 갇혀있는 그런 락인 현상도 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이제 1인 가구 비중이 40%가 됐고요. 그 분들은 사실 따로 장보기를 할 여유가 없는 분이라서 이런 새벽 배송까지 해준다면 거기에 익숙해질 가능성이 높죠. 맞벌이 가정도 충분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새벽 배송이라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사회를 만든 쿠팡에 우리 자체가 익숙해져 버렸다. 이런 점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렇게 새벽 배송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대규모 외자 유치를 통해서 2015년부터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3조, 미국 자산운용사로부터 받고 또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거대 자금 조달을 했죠. 그래서 물류회사라는 압도적인 시가총액을 기록할 정도의 그러니까 이런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한 투자는 물류센터와 풀필먼트 서비스가 쭉 갖춰지려면 그 정도의 자금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금 동원력을 발휘해서 사실은 부동의 1위를 지킬 수 있고 제가 쿠팡을 탈퇴하고 다른 걸 이용해 봤는데 그만큼 충분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여건은 잘 안 되거든요. 네. 새벽 배송보다는 조금 늦게 아침에라도 배송되는 걸 기다려도 되는데 모든 물건이 배송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압도적 자금력으로 그만큼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이 인프라를 선점을 했기 때문에 가지는 그 현상 때문에 이런 탈퇴가 쉽지 않은 그리고 여러 가지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익숙해져 있는 그런 면이 쿠팡에 대한 그 분노가 사실 굉장히 높이 치솟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만큼은 줄어들지는 않는데 이렇게 신망을 잃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이것도 쿠팡이 소비자를 가둬놓는 효과를 가졌다면 이 실망으로 인한 소비자의 마음이 돌아버린 것도 어떤 이 갇히는 효과를 가질게 될 것이고 이를 회복하는 건 한 번 신뢰를 잃었을 때 가지는 그 후과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꼭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세 분과의 이야기를 또 김성희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아주 단기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급성장하게 된 그 배경, 대체로 이제 기업 분석 전문가들은 물류, 또 속도, 자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강 위원장께서는 쿠팡에 일하신 지 한 지금 몇 년 정도 되신 겁니까? 제가 2022년 말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뭐 다른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비추어 볼 때 네. 강 위원장께서 파악하신 또 주변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쿠팡의 이커머스 시장 1위입니다. 네. 급성장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속도죠, 속도. 그런데 요번에 이제 김범석 의장이 그 2020년 돌아가신 장덕준님의 죽음 앞에 시간제 노동자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리가 없다. 열심히 일한 증거를 다 지워라라는 사실 증거인멸 그 교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증거가 확보가 됐는데 그걸 보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을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배송이 빠르지? 새벽에? 이 사람들도 자야 될 텐데. 그거는 결국에 노동자들의 인권, 안전, 생명보다는 속도를 빠르게 올리는, 그래서 그 속도를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용불안인데요. 고용불안의 위험을 극도로 높여서 아주 빠른 속도의 배송 속도를 담보해내는 것이 유일한 쿠팡의 시장 점유율 확보 전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시장 확보는 늘어나는 거고요. 노동자들은 죽거나 다치는 것이죠. 이건 아주 단순한 그리고 유일한 쿠팡의 전략이다. 비전은 속도다. 누가 죽든지 다치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높여라. 이것이 쿠팡의 시장 점유율 확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바로 그게 이제 로켓 배송과 새벽 배송이 들어가는데 류 기자님 취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단언컨대 이 급성장한 배경에 새벽 배송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제가 그 강 위원장님 말씀에 좀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쿠팡의 핵심은 모든 물건을 쿠팡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장 빠르게 이거거든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게 배송 부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쿠팡이 그 물건을 파는 그 셀러들이라고 하죠. 셀러들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쿠팡이 그 갑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물건을 팔아달라. 이마트에 파는 거 이거 우리한테 단독으로 안 해줘도 되니까 우리도 납품을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을 이용하게 되면 쿠팡에서 그 판매자들이랑 쿠팡이 같이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는 수수료나 어떤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빠르게 그다음에 가장 저렴하게 모든 물건을 다 팔 수 있는 것에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을 외부로 전가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배송 부문에서도 처음에 쿠팡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직고용을 하고 이랬을 때는 다른 택배사에 비해서 되게 좋은 일자리라고 외부 평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직고용하고 좋은 일자리였지만 그 직고용 인력들을 다 줄이고 외부로 외주화하고 그다음에 분류노동도 기사님들한테 전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노동 조건을 악화시켜요. 근데 이게 꼭 배송 부문뿐만이 아니라 셀러들한테도 수수료를 더 올리면서 악화시키고 이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모든 비용을 외부로 전가하면서 커왔다는 거죠. 이른바 비용의 외주화가 새벽 배송까지 포함해서 작동했을 것이다. 김 선생님, 근데 우리가 새벽 배송하면 더 원천적으로 생각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플랫폼 컬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을 다 제치고 지금은 또 컬리 이야기가 또 잘 안 나와요. 단연코 이 새벽 배송하면은 쿠팡인데 이렇게 기존의 선도업체들을 다 제친 이유가 있습니까? 비결이 있을까요? 예, 뭐 조금 빨리 했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했는데요. 마켓컬리가 이제 우선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취급하는 물품은 좀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 이 물류망을 그렇게 갖출 만큼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 속도를 높여서 모든 셀러를 총동원해서 모든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는 신세계조차도 불가능한 SSG 그쪽도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업계 2위인데도 그 격차가 커져 있습니다. 훨씬 더 먼저 유통업에 뛰어든 오래된 기업 아닙니까? 그 기업보다도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된 배경인데요. 처음에는 포장은 좀 아름답게 시작을 하지만 유석우 기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바로 그것을 경쟁과 효율, 속도의 모토 아래 그냥 다 재정리가 돼버리는
방식이라서 셀러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월 매출이 1,000만 원, 1억이 나와도 남는 돈이 없다. 그러나 그걸 나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재고를 또 사야 되고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재고 소진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늪이 돼버리는 거죠. 한번 뛰어드는 순간. 자기가 청산하고 부도를 내지 않으려면 계속 그걸 부당한 조건을 감수하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청산 결제 시스템도 불투명하고 이런 이렇게 약간 갑질의 모습이 시장 독점자가 됐을 때 가지는 행태들이 다 나타나는 거고요. 노동 고용 구조도 최악의 고용 구조죠. 뭐 5단계의 고용 구조가 있다. 12개의 품계가 있다라고 그러고 5단계의 고용이 있다. 그리고 직고용이래 봐야 계약직이고 기간제고 일용직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자회사를 통한 대리점을 통해서 위수탁 계약이라고 노동자로 취급되지 않는 그런 자영업자처럼 하는 사업자처럼 대응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상당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네. 이런 고용 구조를 낳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산재 문제와 이런 자신들의 오만함이 이제 사실 소비자들을 향해서도 나갈 수 있냐 보자 이런 식의 태도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은데 이게 그 신선식품이 그 마켓 관리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 위주로 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식재료 위주로 그렇죠. 인기를 많이 끌었죠. 예,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얼른 이제 먼저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게 그 새벽 배송을 도입한 이유였는데 쿠팡도 신선식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송을 하는 동안 그 아침 7시까지 배송하는 물품을 다 체크해 봤어요. 한 3일 정도. 그랬더니 신선식품 말고 뭐 공산품들도 되게 많거든요. 뭐 고양이 선반장이나 아니면 의자 뭐 이런 서랍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7시까지로 같이 묶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쿠팡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애초에 기본 설정이 새벽 배송을 받을 수밖에 없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쿠팡한테 그걸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이게 기본 설정이 돼 있지 않느냐 하면 쿠팡에서는 이 설정을 해제하면 된다. 설정을 해제해봤어요. 근데 설정을 해제했을 때 예를 들면 핸드폰 케이스를 치면 1위부터 8위까지가 다 새벽 배송이 기본 설정되어 있는 제품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제는 할 수 있어요. 해제를 어떻게 하냐면 한 5단계를 들어가서 이거를 뭐 3일 뒤에 받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죠. 되게 어렵게 해놔가지고 그 신선식품이 아닌 여러 가지 공산품들도 아침에 받도록 하니까 쿠팡에서 물건들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케이스나 이런 건 굳이 새벽에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새벽 배송으로 쿠팡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식재료 외에도 묶는 이유는 뭡니까? 쿠팡에서 말씀이시죠? 네네. 쿠팡에서는 만약에 이것이 새벽 물품을 조정하게 되면 자체적으로는 이 물건이 축소되는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사실 여러 이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가들도 새벽 노동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건강장애나 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품목을 제한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물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새벽 배송 보통 하루에 한 330개 정도는 하세요. 기사님들이. 근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한 100개 좀 넘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역이 좀 넓습니다.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물품을 막 컴퓨터, 뭐 손톱깎이, 먹는 거, 세제 이런 걸 다 아침 7시에 규정 없이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시키실 때 기본값으로 새벽 배송이 설정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이라고. 새벽 배송 융단 폭격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굳이 꼭 그렇게 다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이제 신선식품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이제 컬리의 마케팅 전략이었는데 강 위원장님 여쭤본 김에 지금 탈퇴를 못하는 큰 이유로 이제 새벽 배송을 짚어주셨는데 쿠팡의 대체제가 진짜로 없는 겁니까? 다른 기업이 없는 겁니까? 사실 쿠팡이라는 시스템 서비스를 고정시켜 놓고 똑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 요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탈팡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인터뷰들 보면 이거 탈팡을 하니까 돈을 아끼게 되더라. 그리고 조금 미리 시키게 되더라. 2, 3일 미리. 하루 이틀이라도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그렇게 볼 때는 충분한 대체제들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택배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그리고 자기가 꼭 이렇게 급하게 시키지 않는 그런 소비 습관을 들인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처음에는 입점업체들에 대해서 호조건을 제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이제 높은 수수료 또 불합리한 조건들이 이제 덕지덕지 붙여서 따라가야 된다는데 유독 이번에 이제 쿠팡을 좀 추적 조사를 하면서 유독 파트너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뭐 이 관련돼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취재된 게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입점업체 분들이 지난 시기에 새벽 배송 논쟁이 있을 때 이제 막 들고 일어나신 분들도 계셨지만 지금 가지고선 별로 말씀들을 좀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파트너라는 것이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접속을 하다 보면 그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클릭을 하면 그 광고를 올린 사람이 수수료를 먹는 거죠. 그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상품을 시키면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광고비에 더해서.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뭐 X나 이걸 지우지 않더라도 건들기만 해도 들어가는 이런 걸 통해서 진짜 그것 때문에 불편하신 그 인터넷 그 누리꾼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류 기자님은 직접 이제 새벽 배송을 직접 체험을 하셨어요. 예. 계속 배송 기사분을 동행하신 겁니까? 직접 배송을 하신 건 아니죠? 직접 배송을 했습니다. 직접 배송을 했어요. 예. 한 2주 동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몸살 나지는 않으셨어요? 당연히 났죠. 몸이 많이 좀 급속도로 제가 변화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계속 하던 그 노동을 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을 써서 이게 확실히 변화가 왔고 이게 보통 제가 이제 용어를 새벽 배송 말고 저희는 심야 배송으로 썼는데 잠깐 요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새벽 배송이라는 게 사실 새벽에 받는 입장에서 쿠팡이 쓰는 용어인데 실제로 새벽에 배송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밤에 노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분리돼 하셔야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밤 10시, 9시에 출근해서 아침까지 하시는데 그래서 그 심야 배송을 하시는 분들, 쿠팡에서 심야 배송 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350개 정도 배송하거든요. 이번에 10월 달에 나온 퀵플렉서 실태 조사를 보면. 근데 제가 같이 한 분은 한 400개 정도 했어요. 조금 물량이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50개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한 거죠. 그런데도 이게 몸이 고장이 난 게 근육이 붓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찾아온 거고 혈압을 저희가 쟀거든요. 저희가 크게 그 기계를 3가지를 차고 있습니다. 뭐냐면 24시간 혈압계랑 그다음에 수면을 체크할 수 있는 액티그라프, 그다음에 피부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반지형 바이탈링 기계를 찾는데 중요한 게 그 수면 중에는 혈압이 한 10%에서 20% 정도 떨어져야 하거든요. 보통의 경우라면. 근데 20%가 정상인데 제가 주간에 일주일 동안 할 때는 한 19% 정도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야간에 할 때는 한 13%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죠. 근데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주간에 비해서 확실히 수면 중 혈압이 덜 떨어졌다. 그 수면 중에는 혈압이 충분히 떨어져야 이게 회복이 되는 건데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수치를 보여줬고 그리고 그 수면 효율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는 시간은 그 야간에 일할 때는 한 5시간 반. 주간은 6시간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누워있는 시간 대비 얼마나 잠들었냐. 이게 수면 효율이거든요. 근데 주간에 일할 때는 한 80에서 85%를 왔다 갔다 했는데 야간에 일할 때는 한 60% 후반대에서 70% 정도. 요 정도. 평균이 한 85% 정도입니다. 성인의 평균이. 근데 그 정도로 낮아졌다. 요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낮과 밤이 바뀌는 거니까 아무리 심야 시간에 신체가 적응을 한다 그래도 그 리듬이 깨지는 거는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은데 상당한 신체적 타격이 있다고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강 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기 전에 김 소장님 이런 새벽 배송이 외국에도 상당히 일반적입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에서도? 새벽 배송을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지리적 여건이 우리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라서 딴 데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새벽 배송을 새벽에 받아야 될 만큼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고 노동시간 규제도 작동합니다. 미국에는 아마존이 뭐 새벽 배송을 하지는 않는데 거기 물류 이동을 하려면 캐나다에서부터 뭐 대륙간에 넓은데 트럭이 운전을 하긴 하죠. 트레일러가. 그것도 11시간 이상 운전을 못 합니다. 이게 철저히 그 운행 기록계에서 딱 감시해서 그거 한번 위반하면 정지를 당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시부터 콰이엇 아워라고 조용하게 이 유지가 되는 막 이동하고 시간대. 움직이고 차가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잠들지 않는 나라의 특징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밀집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으로써 가능하지만 그런 것에 계속 더 익숙해지면 24시간 잠들지 않는 사회로 가는 게 바람직한 사회냐에 대한 고민이 있죠. 김 선생님께서 잠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확 와닿는데 강연이 짧게 이거 확인하고 또 더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이런 새벽 배송이 주로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또 인구 밀집된 도시 위주겠네요. 아무래도 좀 농촌이나 이런 쪽은 뭐 새벽 배송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현재 쿠팡도 주요 도시 중심으로 좀 되어 있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뭐 이런 데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계속 이제 확대한다라는 것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점점 이제 이런 특성 자체가 마케팅 전략으로 먹혀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또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강 위원장님 이 새벽 배송에 나서는 기사분들 위주로 해서 고질적인 질환 또 공통적인 어떤 병 증세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질환으로만 특징 지을 수는 없고 우선 사회적 관계가 많이 단절되시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새벽 배송 과정에서 이미 그 수면 장애라고 하죠. 뭐 졸림도 다 수면 장애입니다. 그걸로 인한 어떤 차량 사고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피로가 제때 풀리지 않는 그래서 과로로 이어지는 제가 국회에서 그 3차 사회적 대화 회의를 하다가 왔는데요. 네. 거기서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걸 보니까 실제로 야간 배송하시는 분들이 수면의 질도 굉장히 낮고요. 잘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확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김 소장님 결국 새벽 배송 문제가 노동자들의 건강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로 드러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뭐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이 과로사 하신 게 심혈관계 질환으로 새벽 배송, 고정 새벽 배송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2분 돌아가셨던 거고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는 그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은 그 50배 뭐에 이른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2023년까지 자료로 좀 중증의 질환으로 이어진 사람이 150명 이상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3년 동안에 그런 결과를 볼 때도 심야노동이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세계건강기구의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새벽 심야 노동하고 이 강도는 또 다른 거거든요. 더 높은 거다. 왜냐하면 차를 운전해서 이동하고 또 육체를 써서 배송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심야 노동은 상대적으로 그 공장에서 일하는 거는 주간 노동보다 강도를 낮춥니다. 속도를 늦추는데 이거는 속도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수행하지 않으면 배송처가 많은 지역을 뺏기는 뭐 클렌징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일도 생기기 때문에 그 속도를 맞춰야 되는 거고 최대한 하려고 하는 그런 곳 속에서 훨씬 더 심야 노동인데 극한 노동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과로사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강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새벽 배송에 주로 투입되는 분들이
계속 이게 이 루틴상으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일정이 돌아가다 보면은 새벽 배송을 하는 분들이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건강상의 위험한 부분 설명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또 인지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런 인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쿠팡 택배나 다른 택배업도 그런데요.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기 차량과 뭐 일부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진입이 가능한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걸 알면서도 그걸 감내해야 되는 개인적 사정과 이런 것들 때문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고 야간을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간 일자리를 구해야 하다 보니까 다 차가지고 야간부터 시작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야간 노동과 심야 배송의 어떤 건강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하거나 이런 절차 자체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래도 우리가 업무 시작하기 전에 또 처음 시작하기 전에 어떤 알림 내용으로서 이런 어떤 내용이다 뭐 서명하기도 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과정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화물 배송 관련되는 교육은 있습니다만 이 심야 배송, 야간 노동이 우리 인체에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노동을 해야 되는지 이 경한 노동에 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도 상당히 또 심각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심야 배송 기사들 경우에는 주간 배송 기사들보다는 수면 시간이 좀 시간이 더 충분하고 낮 시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두 가지 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확실히 심야 배송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해보면 수익 때문인가요? 수익도 분명한 이유지만 그 주간에는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교통체증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왜냐면 골목길 많이 다녀야 되는데 심야에는 그냥 잠깐 대놓고 올라갔다 올 수 있지만 주간에 그럴 수가 없어요.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경험상 제가 주간에 아파트나 이런 데 배송을 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와서 1층에서 문이 열리면서 이 주민들을 마주할 때 제가 죄인이 된 느낌이에요. 저절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6개, 7개 층을 다 서면서 하나씩 배송을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엘리베이터를 세우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불편함을 이렇게 표출하시는 분들이 많고 상가 같은 경우는 이 엘리베이터에 타지 말라고 택배 이용하지 말라고 붙여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택배 기사들을 야간으로 밀어내지 않았냐 이런 이렇게 주장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서 우리 사회가 사실 택배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놀랬던 게 제가 송파구의 한 지역에서 했는데 제가 건물을 세보니까 440개 건물이었습니다. 제 지역이. 그 건물에서 쿠팡을 안 시키는 건물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쿠팡이 들어가는 건물이 많고 배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송은 배달은 시키지만 이 택배 기사가 내 삶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 눈앞에 순간이동해서 우리가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차 문제도 사실 엄청 낮에 배송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저녁 이제 심야 시간대에 새벽 배송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 여쭤봤던 질문은 그럼 심야 배송 기사들은 충분하게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제 경험을 해보시니까 또 낮 시간을 활용하는 게 가능하던가요? 첫 번째로는 낮 시간 활용 못 합니다. 제가 같이 일하신 분이 이제 대리점 팀장급으로 베테랑 심야 배송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철칙은 뭐냐면 무조건 수면 낮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쉬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 분명히 일이 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야 배송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쉬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계를 넘나들면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보통 주간에 일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뭐 오늘 퇴근하면 약속도 가고 뭐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심야 배송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취미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낮에 안 자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진짜 몸에 갑자기 탈이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도 마주할 수 있잖아요. 집안에 어떤 대수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미 내 몸은 심야 배송을 하면서 한계치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새로 또 들어오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계까지 밀어붙이게 일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그 새벽에 일을 하는 것보다 낮에 일하는 것이 뭐 교통체증이나 주차나 이런 게 훨씬 편하고 사람들도 많이 안 부딪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배송량이나 어떤 서비스 그 배송 완료 시간에 대한 엄격한 어떤 고용 불안까지 일으키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 택배가 된다면 낮에 일을 해도 좀 잘 세워놓고 천천히 배송하고 몸에 무리가 안 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제는 아주 그 클렌징이나 2차, 3차 반복 배송 그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 고용 불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하에서 쿠팡 지금 야간 기사님들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낮 배송에 따른 그런 사정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쿠팡 사태 이면에 숨어있는 새벽 배송 문제 관련해서 토론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류서구 한겨레 21 기자,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가로사는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2021년입니다. 택배사와 노동계, 정부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에서 또 합의안을 도출했거든요. 기억납니다. 그때 분류하는 것도 배제하고 따로 인력을 뽑아서 투입을 해야 되고 만약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한다. 당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안 또 이것 외에도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여튼 분류 작업이라는 게 이제 공짜 노동처럼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면서 과외 노동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원인이었기 때문에 분류 작업은 별도의 인원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합의를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서 확대하는 안을 좀 그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용자로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과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노동시간 규제죠. 60시간 이상은 일하지 않도록 초과 노동시간도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명절을 앞둔 택배 대란 사태에 맞춰서 이루어진 합의인데 이게 신사협정입니다. 구속력이 없어서 나중에 안 지키면 그만이라서 그 다음 명절에 다시 그 사태가 반복됐었던 그런 전례가 있었고요. 그때 쿠팡은 참여하지 않았고요. CJ 대한통운이 가장 1위 택배 회사였는데 5개 택배 회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번 합의는 이제 쿠팡이 참여하는 것으로 아는데 쿠팡이 그 논의에서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늦게 적용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지난 2021년 하도 사회적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택배 기사분들의 가로사였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또 과노동이 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또 타결이 됐었는데 이때 이 역설적이게도 쿠팡은 불참을 했습니다. 류 기자님이 파악하기로 당시 쿠팡이 불참했던 이유 배경이 있었을까요? 쿠팡이 당시에 원래 이제 그 면허가 있었는데 18년도쯤에 이제 택배업 면허를 이제 받았는데 국토부로부터 근데 그거를 돌연 반납을 합니다. 근데 표면적인 이유는
택배 사업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더 준비를 해야 돼서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 1, 2차 사회적 대화가 끝나고 나서 합의안이 도출되고 나서 다시 받아요. 근데 쿠팡이 그 1, 2차 사회적 대화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합의 내용들을 그때는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류노동이나 아니면 뭐 사회보험료나, 왜냐면 다 직고용을 했기 때문에 지키고 있다가 하나씩 그때 합의했던 것들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어기진 않았죠. 왜냐면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표면적인 이유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내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일부러 그걸 구속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실제로 쿠팡의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직고용도 다 이제 직고용 인원을 훨씬 줄이고, 다 지금 퀵플렉서라고 해서 외부 위탁을 받은 기사들이 90% 이상의 물량을 담당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 외주화하고, 그다음 분류노동도 쿠팡만 유일하게 그 택배 기사가 딱 받았을 때 자기 것만 이렇게 되어 있도록 분류노동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2명이서 그 롤테이너라고 하는 대형 끌개 물건을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만 하루에 2-3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그때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그 합리적으로 보면 그거를 뭐 지키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합리적으로. 근데 김 소장님 따지고 보면은 당시에 이 택배 이 환경이 상당히 좀 또 악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런 합의까지 이루어졌는데 쿠팡이 이 점점 급성장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예. 쿠팡에 대해서 정치권이든 제도적인 지적은 없었던 건가요? 쿠팡이 빠진 것에 대해서 그때도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쿠팡이 이제 그 나스닥에 상장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예,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하면서 이걸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이유로 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면허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 쿠팡이 처음에는 참신하고 좋은 고용을 하는 기업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걸 활용해서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해서 선점한 다음에는 독점화된 다음에 이제 태도를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철저한 이 법의 이 통제 이런 부분들을 다 비켜갔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강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 택배에 취업을 한 택배 기사분들, 이 택배 노동자분들은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또 택배 기업들이 있을 테니까요. 네. 어떻게 인식을 했던 겁니까? 그래도 쿠팡이 뭐 미국 기업이니까 또 규모가 크니까 좋다고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인식이 있는 건지. 사실 그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쿠팡이 많은 수혜를 입습니다. 그러면서 비용 절감의 이유로 이제 직고용 정규직 배송기사에서 저와 같이 하청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전환을 하죠. 대전환이 이루어졌네요.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95% 이상은 저희가 지금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다른 택배사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쿠팡이 많이 이렇게 영입을 했죠. 심지어 막 정착지연금이라고 해서 2020년, 21년에 쿠팡에 오면은 뭐 500만 원 이렇게 막 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필요해서요. 그런데 점점 물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배송 속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 고용 불안까지 이제 만들어내는 기준을 적용하면서부터는 굉장히 노동 조건이 후퇴됐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에서는 주 60시간 이상의 노동을 금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60시간을 넘어가고, 분류 작업도 직접 공짜 노동으로 하고 있고, 프레시백 회수 반납 업무도 사회적 합의에 의하면은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른 택배사들은 한 번 출근해서 물건을 싣고 한 번 배송하면 끝인데, 쿠팡은 주간기사는 2번 해야 되죠. 야간기사는 3번을 배송지와 캠프를 오가면서 배송해야 되는, 그래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에 미참여한 후과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 기자님, 입사 초반에는 상당히 쿠팡의 대우나 또는 영입 조건도 타 택배사로부터 들어올 때는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상당히 열악해졌다라고 우리가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못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실제로 일할 때 그 심야 배송 기사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늪에 빠졌다 그랬어요.
이 늪에 빠진 걸 아는데 나갈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쿠팡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업계 1위에 올라섰는데 물량은 다른 택배사랑 다르게 쿠팡은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택배사들은 사실 이렇게 새로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말 안 좋은 열악한 지역 말고는 새로 들어가기 어려운데 쿠팡은 정말 이 보유하고 있는 이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라우트라고 해가지고 배송 지역들을 세분화시켜서 입찰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많으니까 여기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배송을 하시는 분들이 돈이 좀 급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 금액을 벌고 싶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많은 곳이 어디냐? 그럼 쿠팡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금액을 다른 택배사에서 벌 지역도 없거니와 이렇게 하려면 훨씬 더 좀 어렵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거가 쉽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택배 구인 구직 카페 막 한 10만 명 정도 막 들어가 있는 카페에 주인장님이랑 이제 운영자님이랑 제가 소통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분도 쿠팡 기사님이세요.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은 너무 사람이 자주 바뀌어요. 다치거나 힘들거나 해서 그만두시는 분이 많고 또 잘리거나 클렌징 당하거나. 근데 일반 택배사들은 이제 사회적 합의라든지 아니면 노사 단체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안정화됐거든요. 고용 안정이 이루어졌고 잘리거나 뭐 그만두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클렌징이라는 게 정리 조치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클렌징이라는 것이 이제 서비스 수준이 떨어졌을 때 배송 구역을 쿠팡이 빼앗아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점점 줄여서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그래서 근로환경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의 경우에는 돈벌이가 상당히 될 수 있는 환경도 되지만 그와 함께 상당히 위험이 또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류석 기자께서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이게 또 상당히 이 쿠팡 관련한 여론의 도마비 올라 있는 것이 바로 고 장덕준 씨의 가로사 문제를 은폐하려는 정황인데 실제로 이 노동 환경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어떤 위험 요소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일단은 이 쿠팡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점조직처럼 운영해요. 그러니까 서로 보통 저희가 일을 하면 회사에서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동료들과 협업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분류 노동을 이 롤테이너를 둘이서 같이 하는데 같은 회사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리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항상 늦게 오거나 이러면 먼저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나가야 되니까 이거를 제 걸 빼놓으면은 이 사람은 저절로 분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그 안에서 실제로 저는 좀 저 계속 늦게 와서 저 사람은 좀 싫다 막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불화의 요소가 있고 그 캠프 관리자라 그래서 이제 그 CL이라고 캠프 리더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캠프 돌아가는 전반적인 걸 하는데 이 캠프들도 전국의 캠프가 얼마나 수행률이 높은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관리돼서 캠프에서도 리더가 이 대리점을 압박하면 대리점이 다시 기사를 압박하는. 근데 기사들은 서로 뭉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할 거 바쁘고 또 대리점 소속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사들이 연합해서 좀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구조들이 이런 어떤 뭐 장덕준 씨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가 이 산업 현장의 위험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뭐 하청 성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고용노동부가 직접 또 그 부분을 점검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또 민주노총도 있고요. 또 노조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또 집단적으로 지적하고 따져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쿠팡은 전혀 그런 대상에서는 예외인가요? 쿠팡이 이제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인원도 있지만 물류회사 로지스틱스 통해서 고용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수탁한 대리점을 통해서 고용된 거기에 또 특수고용 노동자가 또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층적으로 고용돼 있고요. 고용신문도 무기계약직, 계약직, 일용직 뭐 이렇게 그다음에 특수고용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다
분할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노동자 체계가 이게 이걸 넘어서서 조직할 만한 힘을 가지기는 잘 어렵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뭐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이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신분으로 쪼개서 또 분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도한 경쟁 체계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그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를 아예 차단하고 알겠습니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른바 일반적인 감시망, 관리망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유 기자님, 이 쿠팡 택배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디지털 기기가 있다면서요. 이게 뭐 배송과 관련된 그런 정보를 받는 것 외에도 어떤 감시 기능을 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뭐 강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쿠팡 배송을 하려면 그 퀵플렉스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쓰는 어플이 쿠팡 플렉스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배송하러 갔을 때 그 같이 일하신 기사님께서 해주신 말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앱은 진짜 좋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도 기반의 어플인데 그 우리가 흔히 지도 형태로 그 네이버나 구글 같은 지도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처럼 그 지도 위에 오늘 내가 배송해야 될 그 배송 개수, 그 다음에 회수해야 할 프레시백 이런 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직관적으로 1분이면 사용할 수 있고 절대 끊김이 없는 그런 앱인데 그게 실시간으로 내가 얼마나 일하는지 이 1회 전에 얼만큼 배송을 했는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에는 그 작년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정슬기 씨 사고 전에는 쿠팡 아까 제가 말씀드린 캠프 리더가 그 기사한테 다이렉트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직 몇 시인데 뭐 이게 그 신선 식품이 몇 개가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는데 그게 그 정슬기 씨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게 없어졌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게 캠프에서 직접 기사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대리점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주간 같은 경우는 8시에 마감이거든요. 그럼 오후 6시부터 30분 단위로 신선식품 3개 이렇게 개수를 보내요. 그러면 대리점 팀장이 기사한테 다시 이거 여기 문자 왔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30분마다 계속 압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구조가 아직 그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압박하는 구조가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이게 새벽 배송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확실히 뭔가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김 소장님, 이 택배업계에서 또 새벽 배송은 아주 중요한 또 이 마케팅 상품이 되어 있기도 한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도 이 정작 새벽 배송 노동자들의 처우나 또 노동 환경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소비자의 편의라는 것 속에서 사실 다른 문제가 조금 묻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편의가 있는데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그렇게 속도 경쟁을 통해서 가져다 주면 그냥 뭐 편하니까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에 물들게 되는데 사실 약간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도 있고요. 저 또 가장 보면서 힘들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장지가 너무 쓰레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씩 빨리빨리 배송하려니까 조그만 거 하나도 과대 포장됩니다. 절대 안 깨지도록 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식의 과소비와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행태라는 게 어떻게 계속 묵인될 수 있지? 이거는 사실 개별적으로 효율적인 게 사회 전체적으로 해악을 끼치면 제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비자도 사실은 소비자의 편의 속에서 사실 이런 얘기들을 다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사회적 선을 위해서 접점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류서 기자는 지금 기획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취재해 보니까 택배 자체가 또 우리가 이 과로자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택배 없는 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왜 새벽 배송, 로켓 배송 이렇게 빠른 속도로 편의성도 있지만 좀 무리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왜 좀 더 일찍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못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게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쿠팡에서 새벽 배송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 쿠팡은 이제 사회적 대화에서 좀 빠져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3차 사회적 대화가 어렵게 진행이 됐는데 쿠팡은 사실 이번에도 처음에는 참여하겠다고 바로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뭐 고민해보겠다 이러다가 뒤늦게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쿠팡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쿠팡에서는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데도 이렇게 하니까 다른 택배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왜 이렇게 좀 타겟을 삼아서 공격을 하냐라는 취지인데 지금 사실 쿠팡에서 2020년 이후에 돌아가신 분만 29분이에요. 이 정도면은 거의 참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자기 그 쿠팡 스스로 그거를 원인을 찾고 조사를 하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전혀 안 하고 다른 택배사들이랑 거의 비슷한 구조기 때문에 우리만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게 좀 전 태도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지금 3차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화가 진행 중이거든요. 여기서 좀 제대로 된 좀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쿠팡은 그 여기에서 합의된 내용은 지키겠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새벽 배송 노동자 처우가 제때 안 된 이유는 우선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도 야간 노동 규제가 없습니다. 하물며. 근데 저희와 같은 하청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아무런 법제도의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법이 마련돼 있지 않으니 쿠팡같이 생각한 사람들은 새벽 노동을 확 열어버린 거죠. 새벽 배송을. 그리고 일반적인 야간 노동 같은 경우에는 뭐 야야 뭐 휴 이렇게 교대제로도 할 수 있었던 건데 아무런 그런 규제 그냥 너무나 산업적 측면에서만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야간 고정 연속 노동으로만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뒤바꾸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나아가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나 뭐 그냥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떠나서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유석 기자가 취재해 보니까 새벽 배송이 분명히 또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또 파급 효과를 가져온 마케팅 상으로는 또는 이 상술 또 전략이 면에도 분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배송에 기사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새벽 배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또 인권 차원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기사분들 사이에서 좀 일치된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새벽 배송을 좀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만 취재해 보니까 기사분들 사이에서는 좀 합의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기사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심야 배송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코로나 때 유입된 분들이 많고 지금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게 다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면 지금의 벌이 수준에서 뭐 5%나 조금 줄더라도 훨씬 더 쉴 수 있다면 그건 어떻겠냐라고 여쭤보면 그건 당연히 좋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아까 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주 6일 동안 쉬지 않고 한 달에 막 20일, 25일 하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분들의 입장은 만약에 지금 새벽 배송 규제해버리면 내가 버는 돈 줄어들고 일자리 잃는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배송료 단가나 수수료를 좀 올리는 이 얘기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매년 우리가 물가는 맨날 오르고 월급도 조금씩 오르는데 쿠팡의 배송기사분들이 받는 단가는 매년 줄어드는 엄청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720원, 평균 720원이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한 70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건당 수익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쿠팡이나 모든 택배 기사분들은 건당 수수료로 이렇게 받는 구조인데 그게 쿠팡은 물량이 늘어나는 동시에 단가가 줄어드니까 작년에 평균 250개하고 받는 거랑 올해 평균 300개하고 받는 금액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가를 좀 올리는 방식으로 배송을 좀 덜 하더라도 단가를 좀 올려주면은 이게 노동시간 규제와 동시에 좀 맞물려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강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유석우 기자의 취재에 따른 설명에 의하면 새벽 배송하는 기사분들 사이에서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 배송을 지금 규제하자라는 것이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것처럼 이제 사실 현장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대화 초반에 보수주의들이 저희의 주장을 왜곡해서 얘기한 후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의 주장은 일자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 새벽 노동이 매우 건강상 위험하니 지금 주야로 각각 일하는 시스템을 주간 2개조로 바꾸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수수료가 낮다. 주간이 낮다. 위에는 높다. 심야는 높으니까 그게 좋다. 근데 저희가 종합대책으로서 안전수수료제를 지금 사회적 대화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과로라는 것은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수익 감소에 대한 보전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제 야간 노동에 대한 위험성도 줄이면서도 그리고 2개조인데 첫 조는 이제 새벽에 조기 출근을 해서 그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모든 제품을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품목을 좀 제한해서 아침 7시까지 좀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 놓으면서도 그래서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하시면서도 노동자들은 인상된 수수료에서 안전한 시간대에 일자리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소비자들의 이해관계, 또 인식도 좀 변해야 될, 또 조정이 될 필요도 있을 테고, 또 쿠팡 같은 사업자와 또 배송기사분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의견 조율이 또 필요한 것 아닌가. 또 새벽 배송을 하는 기사분들 사이에서도 다른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세 분께 끝으로 새벽 배송과 관련된 향후 논의,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류서우 기자부터요. 예, 금지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심야에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첫 번째로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쿠팡이 만든 시스템이 이 기사들을 옥죄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스템을 좀 어떻게 바꿔서 조금 덜 옥죄는 상태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좀 사회적 대화에서 앞으로 좀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강민욱 위원장께서는요? 이제는 그래서 쿠팡은 뭘 할 것이냐. 로 넘어가야 됩니다. 쿠팡의 책임을 물어야 될 때입니다. 분류작업, 프레시백, 연속 3회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사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회사가 뭘 할 것이냐 이걸 내놔라. 이렇게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성희 소장님. 새벽 배송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새벽 배송을 교대제나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서 심야 배송을 줄이자라는 얘기죠. 적절한 강도의 노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사실 해당 노동자의 안전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도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거든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고 쿠팡이 그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으면 합니다. 예. 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